라디오 명작 극장 갑을 고시원 체류기 박민규 작 박정석 연출 네 번째 3부 줄거리 갑을 고시원에 사는 나의 옆방에는 김 검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검사는 아니고 고시 공부를 하는 아저씨인 그는 내가 내는 작은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는 집안의 빚 문제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하지만 김 검사는 매몰차게 답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나에게 세상은 이처럼 냉정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일하던 나의 형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뒤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는 불현듯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하나의 고시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라고요.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세월이 흘렀다. 그 후 나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살았다. 도합 2년 6개월이란 세월을 그곳에서 보낸 것이다. 그런 곳에서 2년 6개월을 살다니 거짓말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이래저래 죽은 사람도 죽은 고시원도 있겠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살다 보니 말이다. 김 검사는 다음 해의 고시에서도 낙방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알 수 없다. 언젠가 시골에서 그의 부모들이 올라왔고 마지막 고시생은 울면서 짐을 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즉, 전해 들었을 뿐이다. 늦은 밤 돌아오니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코가 무너졌던 아가씨는 수술로 코를 일으켜 세웠다. 아마도 다음 해의 여름방학 때였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소개로 그쪽 업소의 웨이터 일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좋았다. 넉 달 남짓 나는 그곳에서 일을 했고 어느 날인가 몹시 취한 상태에서 그녀와 자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첫 경험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절도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범인은 건물 2층의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마찬가지로 건물 1층 중국집의 간이금고에 손을 대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서 그는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고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둥, 실은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둥 전혀 속셈을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물론 합의를 빌미로 3배의 돈을 뜯어냈다는 그 여급이 살만하다는 표정으로 떠든 말이었다. 386DX-2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 아주 많은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것은 저절로 버려졌다. 언제 어느 때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삶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빚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이다.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저절로 사라졌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형이 죽음으로써 그 빚을 모두 갚았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쪽도 결국은 빚이란 생각이다. 백구두의 주인이 누군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신다. 물론 대부분의 생활비는 내가 보내드리는 것이고 이른바 소일거리로서의 농사이다. 아버지의 친동생은 미국에서 붙잡혔다. 수감되었다는 소식, 그 이후의 소식은 알지 못한다. 결국 인간은 밀실에서 살아간다. 스포츠카를 몰던 친구는 미스코리아와 결혼을 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스코리아 대회의 참가자와 결혼을 한 것이다. 소문은 간단하게 미스코리아와 결혼을 한 것으로 났는데 모두가 그 소문에 전해 들었을 즈음 이혼을 했다.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셋 중 어떤 일을 떠올린다 해도 간신히 안간힘을 다해 할 수 있었다는 생각뿐이다. 과연 인생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었고 그나마 나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뿐이다. 오로지. 그리고 그 사이 역시나 간신히 나는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입주를 하던 날 나는 울었다. 아마 당신이라도 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치 꿈처럼 나는 두 발을 뻗고 자고 아주 자주 내 몫의 계란 프라이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간혹 아주 가끔 나는 그 고시원의 작은 밀실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몸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는 쥐의 뉴스라도 보면서 말이다. 이제 그것은 먼 옛날의 일이고 나는 비교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쥐의 몸에서 자라난 사람의 귀를 이해하듯 엉뚱하게도 말이다. 결국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마치 정숙이란 이름의 여자와 동거를 하는 기분이었어. 늘 정숙해야 했거든. 놀랍게도 맥주를 마시며 어젯밤 나는 아내에게 그런 농담을 던지기까지 했다. 아내는 웃었고 그럼 지금은 어때? 라고 묻기를 결코 빼먹지 않았다. 글쎄, 지금은 어떨까? 물론 천국이지. 라고 말하던 그 순간 나는 불현듯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베란다의 창을 열자 15층의 넓고 광활한 밤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빛들은 무엇일까? 두둥실, 마치 기포와 같이 잔뜩 무리를 지어 떠있는 저 빛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계를 빠져나가야 했던 죽은 이들의 동정어린 시선일까? 아니면 이 가구와 같은 삶을 잠시나마 이탈한 살아있는 우리들의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일까? 담배를 피며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그 밀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기분이다. 또 혹시나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실은 386DX-2와 같은 것들은 아닐까 걱정이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 이 모든 것들은 나나 당신에게 실로 소중한 재산이고 또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살고 있을 테니 말이다. 어쨌거나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거대한 밀실 속에서 혹시 실패를 겪거나 쓰러지더라도 또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모두가 돌아와 잠들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웅크린 채라 하더라도 말이다. 라디오 명작 극장 가불고시원 체류기 배우분들과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가불고시원 체류기 읽어주신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회 방송과 3회 방송에서 나를 읽어주신 이준영 배우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영입니다. 네, 그리고 2회 또 4회 방송에서 나를 연기해주신 고훈목 배우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훈목입니다. 네, 그리고 가불고시원 체류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 역할을 해주신 정국향 배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국향입니다. 네. 사실 이 가불고시원 체류기가 소설이고 또 1인칭 그 서술자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읽는데 매우 부담이 크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1회, 3회, 또 2회, 4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 것인데 우선 어떠셨나요? 이렇게 마치 연극에서 모노드라마를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또 드시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준영 배우님부터 네, 어떠셨나요? 네, 이 소설을 처음 받았을 때 읽어보고 너무 재밌어서요. 이거 하면서 정말 재밌는 작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좀 눌려서 뭐 쫓기는 느낌도 들고 이게 해보지 않은 거라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 단편 소설 안에 이 작가가 넣어놓은 그 리듬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네. 내용도 그렇고 저는 재미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은목 배우님 어떠셨나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많이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나 네. 동시에 재밌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그 박민규 작가님의 소설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다른 작품을 예. 그 이번에도 읽으면서 때로는 그 나에 제가 동화되기도 했었고 그런 지점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운 금강산도 불러주셨잖아요. 아, 네. 예. 어떻게 부르시기로 좀 마음을 먹으셨었는지 그 생리 현상을 좀 참아가면서 부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생리 현상을 참아가면서 생리 현상을 참아보신 경험들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있으실 거라서 네. 예, 그 지금 저희는 소리로만 전달을 해드리니까 최대한 상상력을 조금 불러일으켜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국향 배우님께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현재의 이 청년 또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신들이 정말 이 땅에 자기 몸 닐 한 공간이 없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소설인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한 방에서 왜 여자 형제들끼리만 이렇게 글쎄 이게 같은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같은 여자들끼리 같은 방에서 이제 몇 명이 우리 3남 5녀거든요. 네. 그럼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5명이 다 자지는 않지만 나눠서 이렇게 자는데 거기 내가 최고 언니니까 조금이라도 소리 나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 동생들한테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하여튼 내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걔네들은 어땠을까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피해를 줬을 것 같고 나도 모르는 내 어떤 습관과 어떤 나만 혼자 막 이랬던 것들이 그 동생들한테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힘들고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죠.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힘듭니다. 우리도 다. 그러게요. 사실 이게 꼭 뭐 세대를 그렇지. 떠나서 맞아요. 그런 지금 것 뭐 같아요.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또 이준영 그 고은목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또 또래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주변에 뭐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네. 본인이 또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고요. 뭐 똑같진 않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또 일을 하시면서 배우 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이 캐릭터에 많은 감정이입이 되시던가요, 이준영 배우님? 뭐 제가 뭐 연극을 하고 있어서 음, 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근래 모두가 정말 좀 갑갑한 고시원에서 산다라는 생각에 좀 공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어디다 발붙여야 할지 모르고 또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희미한 세상 속에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한 이야기인데 네. 여기 박민규 작가님이 이것을 정말 리듬감 있게 정말 재밌게 쓰셔서 네. 재밌게 읽기는 했지만 네 아까 뭐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좋아져야죠. 그러게요. 세상이 네. 좋아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고우목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이 캐릭터 중에 뭐 나와 친구가 나오고요, 주인 아줌마도 나오고 뭐 이런 몇몇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역시 그 중에서 가장 감정이입이 됐던 캐릭터는 누구였나요? 나죠. 그렇군요. 예. 저도 20대 초반에 한 2달 정도 고시원에서 살아봤는데 아, 네. 여기서 그 쓰는 말들이 나온 말들이 구구절절이 그때 당시 경험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그 고시원에 맨 위에 이렇게 공용 주방이 있었는데 공용 냉장고에 네. 거기다가 각자 반찬을 집에서 쌓아가지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딱 이렇게 놨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면 누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 모렴치에 대해서 그때 학을 띄었는데 정말로 거기는 그렇게 싹 먹어버리고 또 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들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여기는 가불고시원은 더 심한 데고 사실 제가 살았을 때는 거기보다 조금 난 데인데 조금 예. 그러니까 베니어판 두께보다는 약간 더 두꺼운 그런 벽이었는데 거기도 소리가 들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기침 소리, 이 가는 소리 막 그런 것 때문에 예. 되게 서로가 신경 쓰여가지고 그때 거기서 2달 사는 동안에 원래 더 살고 싶었는데 제가 거의 매일같이 가위 눌리고 코피가 한 번은 베갯잎이 다 젖을 정도로 코피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이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마음이 좀 많이 튼튼해져서 앞으로 더 힘들어지긴 해도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좀 의욕이 생기는데 정말 너도 나도 좀 격려를 좀 서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더 고생인 것 같고요.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결혼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밀실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생활의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갑갑한 그런 상태를 이제 체감하고 있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또 정국향 배우님께서는 그 아이를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다 어렵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힘든 일이 있지만 물론 저희도 다 힘들어요. 저희라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닌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어렵지만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그리고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젊은이들. 아자. 힘내겠습니다. 가불고시원 낭독을 해주신 정국향, 이준영, 고은목 배우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정국향, 이준영, 고은목,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오늘이 라디오 명작극장 마지막 회입니다. 이렇게 시즌 1이 마무리되고요. 앞으로 2000년대 단편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라디오 명작극장 시즌 2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명작극장 시즌 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